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결국 부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부결 예행연습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피의 사실을 공표했다고 맞섰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야가 안전운임제를 비롯한 일몰 법안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새 시작과 함께 자동 폐지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치권 이슈들 신지호 전 의원,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정치장법 위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왔던 민주당 노웅래 의원, 어제 결국 본회의에서 부결 결정이 났습니다. 271명 재석 의원 중에서 찬성 101명, 반대가 161명, 기권이 9명 나왔습니다. 자, 먼저 어제 부결된 그 결과에 대해서 두 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신지호 전 의원께서. 예, 이 불체포 특권은 이미 오래전에 폐지됐어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1987년 지금 6공화국 헌법이 만들어지면서 헌법에 명기된 이유가 그 배경이 과거 이제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미운털이 박힌 야당 의원을 이게 표적 뭐 해서 찍어내게 하고 이런 쪽으로 이제 검찰권이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헌법에 넣어서 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뭐 정권 교체가 4번이나 이루어지고 이제 민주화된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김영삼 정부 때 뭐가 새로운 제도가 생겼냐면요. 영장 실질 심사 제도가 새로 도입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하면 바로 구속이 됐거든요. 근데 검찰의 영장 청구가 과연 타당한지 여부를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서 범죄 그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는지, 뭐 증거 사안의 중대성,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 등등 이게 법리적으로 해가지고 영장 기각되는 그게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제도가 다 있는데 왜 국회의원만? 장관에게도 이런 권한이 없어요. 왜 국회의원에게만 이런 불체포 특권이 있는가? 이건 이미 오래전에 폐지돼야 될 이건데 어제 그런 그 악습이 청산돼야 될 이런 그 적폐가 국회에서 다시 한번 좀 드러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민주당 의원들 자율투표로 결정을 했는데 이 결과를 보면 상당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부결적으로 투표를 해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민주당이 왜 이런 결정을 했다고 보세요? 예, 뭐 그 불체포 특권 말씀을 하셔서 이제 역사는 우리가 다 이제 들었고요. 네. 체포 동의안에 반드시 이것이 가결돼야 된다. 가결되지 않으면 이상하다. 이런 논리도 이상한 것이거든요. 다 판단이 있는 것이죠. 방금 화면에서 보셨지만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4번의 국회의원 체포 동의안이 제출이 됐는데 그중에 민주당을 포함한 2번을 포함한 그런 것이 다 가결이 됐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부결이 된 것인데요. 그렇죠. 저도 관심이 있어서 이 생방송을 봤거든요. 그런데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체포동의안의 제안 설명할 때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그래서 이거 정말 제 입장에서는 큰일 났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이거 전부 부결시킬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사실은 그게 부결시키는 영향을 줬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161 이것까지 안 나오더라도 거의 저는 찬반이 비슷하게 나오거나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 부분 다른 의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네. 실제 그런 분위기였고요. 네. 그런데 한동훈 법무장관이 역대 전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을 장관의 이 발언 중에 저런 발언 처음 봤습니다. 정말 그 노웅래 의원이 조사받을 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사실들을 처음으로 장관이 구체적으로 무슨 뭘 읽듯이 전부 이야기하잖아요. 저희가 그 영상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 그럼 그렇습니까? 잠시 보고 예. 이어서 발언 기회를 네,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는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 라고 말하는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전화통화 녹음 파일도 있고 노웅래 의원의 문자 메시지도 있고 노웅래 의원의 자필 메모와 보좌진의 업무 수첩도 있으며 이런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국회의원이라도 당연히 체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한동훈 장관 증거가 차고도 넘친다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차고 넘치면 왜 조사 과정에서 묻지도 제시하지도 확인하지도 않았습니까? 이거는 방어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치검찰 수사 믿을 수 있는 겁니까? 돈 줬다는 사람도
자기 돌려받았다고 하는 건데 그걸 녹취했다고 지금 새로운 내용으로 부풀려서 언론 플레이를 해서 사실 조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심껏 구설수 없이 의정활동 해왔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네, 노웅래 의원은 억울함을 표시하고 있고요. 한동훈 장관 발언 잠깐 같이 들어봤는데 어떤 예, 부분에서 아니 그렇게 그래서 느꼈는지. 결과적으로는 이 문제를 가지고 민주당이 좀 국민의 여론상 피해를 볼 것입니다. 그거를 민주당 의원들이 알면서도 아마 저 당일날 한동훈 장관의 제안 설명에 아마 행정부의 소속의 법무부 장관이 입법부의 한 구성원을 구인하기 위해서 와서 하는 저 행태가 너무 심하다. 피의 사실의 공표 정도 너무 심하다라고 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공유하고 아마 좀 화가 많이 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동훈 장관이 민주당을 딜레마에 몰아넣기 위해서 일부러 저렇게 유도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한동훈 장관이 좀 심하게 한 것이고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국민들 눈에 보시기에 민주당에 대해서는 아마 뭐 어떤 회초리라도 드실 수 있는 그런 민주당이 코너에 몰릴 수 있는 분위기인 것은 분명한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체포동의안의 표결이 진행이 될 때 보통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설명을 하는 건 통상적으로 있는 절차인데 이번에 국민들이 새롭게 인식을 했을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이 왜 나와서 저런 발언을 했지? 그러니까 그만큼 긴 시간 할애돼서 평소와는 다른 형태로 저렇게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고 지금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장관은 억울할지도 모릅니다만 역대 법무부 장관은 A4지 뭐 이런 종이 한 뭐 반장 나와서 이제 이런 무슨 혐의 제목 이걸 읽고 뭐 이렇게 들어가시는 네, 게 네, 네. 관례인데 너무나 길게 많은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간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확실하게 국민에게 자신을 각인시키기 위한 본인 정치를 했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본인은 억울할지 모르지만 좀 어제 한동훈 장관이 제안 설명이 좀 특이했고요. 피의 사실 공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논란을 남겼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의 어제 선택은 지금 바로 국민의힘이 반격하는 대로 방탄 예행 연습이다. 또 뭐 자기 식구 감싸기다. 뭐 이러한 어떤 쉽게 얘기하면 국민의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코너에 몰려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으로 보입니다. 근데요, 한동훈 장관의 저거를 이제 민주당 쪽에서 문제를 삼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 구속영장에 있는 사실을 읽은 거예요. 읽은 거고 저는 저 사실을요, 한동훈 장관의 발언을 통해서 처음 접한 게 아니고 다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미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뭐 이렇게 돈을 받고 나서 그날 저녁에 공감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이런 문자를 보내고 한 게 이미 보도가 다 됐어요. 보도가 된 거에 대해서 또 노웅래 의원이 이거 가짜 뉴스다. 구속영장에 그런 거 없다. 했는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웅래 의원이 가짜 뉴스다. 난 그런 문자 보낸 적 없다. 그거를 다시 한번 이제 구속영장을 녹음도 있다고 한 그런 부분에 대한 녹음도 있고 그런 보도도 이미 다 나왔죠. 그러니까 저기서 뭐 새로운 사실이 새로 공개된 건 없습니다. 그간의 보도를 통해서 다 나왔던 거고 그 피의사실 공표라면 뭐 한 장관에 대한 의법조치를 하던가 민주당이 그런 보도를 한 언론사를 상대로 해서 법적 소송을 하던가 그래야 될 문제인데요. 그런데 좀 다른 기존의 그 법무부 장관이 하던 거랑 좀 다르게 했는데 하여간 구속영장이 있는 거를 얘기를 쭉 읽은 것도 그렇지만 네. 뭐 발언에서 저는 지난 20년간 이런 수많은 수사들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생생하게 이렇게 확실하게 주고받은 것을 본 적이 없다 이런 네. 식으로 어쨌든 의견적인 부분도 이렇게 쭉쭉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게 끝나고 나서도 막 고성하고 항의하고 막 오히려 노웅래 의원한테 힘내라 뭐 이런 식으로 결집을 가져왔다라는 또 해석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 박수현 수석님은 한동훈 장관이 일부러 덫을 놓은 거 아니냐. 민주당 의원들을 자극시켜갖고 부결적으로 몰표를 주고갖고 민주당을 방탄정당으로 낙인 찍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술수에서 이렇게 덫을 놓은 거 아니냐. 근데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거기에 만약에 말려들었다면은 한동훈 장관이 의도한 건 아니지만 민주당이 그 함정에 빠져버린 거죠. 저런 말에 그냥 분개를 해가지고 원래는 찬성 쪽으로 찍으려다가 반대를 찍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판단력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전체적으로요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이재명 대표에 관한 혐의, 수사 이런 것들이 사실은 부당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측면에서 보면
뭘 예행 연습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검찰이 수사가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어떤 과잉한 태도 이런 것들을 볼 때 아 정말 검찰권이 남용되고 있구나 이런 어떤 민주주의 위기를 동시에 느끼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재명 대표의 건과 연관을 해서 아 요때 이렇게 해놔야 이재명 대표 때 이렇게 하더라도 뭐 정말 오해가 없겠다 내지는 넘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계산한 것이 아니라 어제 하여튼 한동훈 장관이 그런 태도를 보면서 좀 행정부와 입법부라고 하는 삼권 분립의 측면에서 보면 민주주의 원칙에서 보면 너무 심한데라고 하는 그런 국회 소속, 입법부 소속으로서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고 오히려 그것을 보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한동훈 장관의 태도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국민의힘 여당 의원들은 입법부 소속인지 행정부 소속인지 삼권 분립이란 민주주의를 걱정하는 것인지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아마 그런 것도 저는 국민의힘 의원님들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거꾸로. 근데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노웅래 의원이 방어권을 자신의 방어권을 보장해 줘야 돼. 저는 그거 어폐가 있는 얘기라고 보거든요. 방어권은 일반 국민에게도 다 보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장실질심사 나가서요. 검찰 측에서 이 사람 구속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변호인 대동하고 나가고 그거 아니다. 구속시킬 만한 사안 아니다. 이렇게 방어를 하잖아요. 예. 근데 그러니까 방어권을 자기는 또 하나 더 달라는 얘기예요. 저 얘기는. 그러니까 저게 바로 국회의원 그 특권의 찌들은 그게 부지불식간에 저런 표현이 나왔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이제 어제 노웅래 의원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돈을 주고받았다는 정황이 증거가 한동훈 장관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 노웅래 의원이 주장한 또 증거는 뭐냐면 돈을 자기 모르게 사무실에 놓고 간 그 돈 봉투를 행정비서를 통해서 퀵 서비스로 바로 보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왜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했던 것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묻지도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신재 의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저도 방어권과는 조금 어색한 말이라는 생각을 하지만 네. 그러나 근본적인 취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 참 이렇게 결국에는 노웅래 의원 체포 동의안 부결됐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민심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차차 뭐 여론 조사를 통해서도 또 집계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어제 본회의에서 이 체포 동의안 부결된 것과 함께 또 처리됐어야 될 중요한 법안들이 있었습니다. 쟁점이 됐었던 한전법, 스토킹 방지법 이런 것들은 통과가 됐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틀 후 뭐 사흘 정도 후면 해지가 돼버리는 일몰 법안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본회의에서 상정도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여야 뭐 공의 모두에게 책임이 있겠습니다만 누구에게 더 책임이 크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 안전운임제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30인 미만 그 영세 사업장에서 52시간제 그걸 좀 탄력적으로 해서 8시간을 더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인데 그거를 서로 뭐 기브앤테이크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맞지는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그 후자에 대해서는요. 지금 그 영세 사업장의 그 생존의 문제가 걸린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여야 간의 합의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건 먼저 처리하고. 근데 안전운임제는요,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 화물 기사들이 뭐 이제 민주당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뭐 특수 고용직 하고 노동자로 취급을 해야 될 건지 그렇다면 그분들이 지난 여름에 코로나 중세 상공인들 코로나 지원금을 받아갔거든요. 그럴 때는 뭐 개인 사업자로 뭐 하고 이럴 때는 또 노동자를 하고 이 두 가지 카드를 갖고 자기들에게 유리하게만 이렇게 쓰는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전운임제라는 거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이거는요 그렇게 간단하게 뭐가 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여야가 맞대고 좀 심의를 했어야 될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저도 신 의원님 말씀처럼 뭐 하나씩 주고받기를 가지고 국회가 운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네. 생각해요. 그러나 서로의 입장을 같이 귀를 기울이고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신재 의원님께서 그 30인 미만 그 소사업장에서의 8시간 근로 연장하는 문제는 쉽게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지만 또 민주당의 입장은 꼭 그렇지만도 않은 입장이 또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민주당의 입장도 여당이기 때문에 한번 더 들어봐 주시고 또 민주당도 그렇게 주장하는 여당의 입장에 충분히 이해하는 바가 있어요. 저희도 고민이고요. 그리고 지금 신 의원님 말씀대로 그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아마 이게 좀 말씀하신 논리가 있지만 거꾸로 보면 의원님 이렇습니다.
자,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를 다시 하기로 논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그들이 파업을 했다고 해서 그 합의가 원천 무효다라고 이렇게 여당이 그렇게 지금 하시는 것은 저는 여당답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기왕에 논의를 더 하기로 했으니 아무리 파업을 해서 원인 무효다라고 주장하지 말고 파업을 했기 때문에 불법 파업을 규정했는데 처벌 안 할 겁니까? 그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그대로 처리를 하더라도 애초에 또 논의를 하기로 한 정신은 좀 같이 살려서 논의를 하면 저는 30일 본회의 하루 더 합의해가지고 빨리 처리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신 의원이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사안들이 우리가 쉽게 결정짓기는 어려운 사안들은 맞는데 어쨌든 일몰이 되잖아요. 그리고 내년이 되고도 일하실 분들은 일해야 하고 관련된 법안에 따라서 움직여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다 민생 법안들인데 이게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잠깐 동안 어떻게 하자 혹은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몰이 돼버리고 그럼 우리가 혼란이 있을 게 좀 당연시 예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합의점에 도달을 하든지 뭐 다른 대안을 줘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지금 지점입니다. 상황에서 이제 여야가 할 수 있는 거는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각자 한 발씩 양보를 해가지고 1년 정도 연장하는 거. 양쪽 다. 그런 정도로 하고 일단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논의를 해보자 하는 정도가 지금 여야가 할 수 있는 타결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올해 듭니다. 안에 합의는 뭐 현실적으로 올해 안에 할 수 지금으로서는 있죠. 뭐 지금처럼 하면 뭐 마지막 날이라도 본회의 잠깐 열면 되니까요. 예. 지난주에 우리 신주 의원님과 제가 이 자리에서 토론할 때 법인세 감면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 했더니 그대로 되지 않습니까 거의? 그럼 오늘 두 분 다 주고받는 이야기는 1년 연장 정도로 합의를 하시는 겁니까? 하여튼 그런 어떤 서로 입장을 이해하면서 예. 머리를 맞대면 그런 타협점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 30일도 가능하다. 그래서 좀 죄송한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왕 여기까지 왔으니 여당이 조금 더 포용적 입장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서 신 의원님 아까 말씀 저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렇게 30일 날 어떤 정도 타협안을 가지고 좀 처리를 하는 것이 뭐 국회가 지금 할 일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본회의가 올해 안에 다시 열릴 가능성 좀 낮다라고 보는데 30일이라도 열 수 있는 여지는 열려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 국회는 합의가 원칙이기 때문에 합의만 되면 바로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다만 서로 여야 간에 자기 입장을 조금이라도 더 관철시키기 위해서 네. 합의가 될 때까지 벼랑 끝 점수는 북한만 쓰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여야 간의 벼랑 끝 점수를 잘 쓰고 있는 것이죠. 네, 이 법안 모두 민생과 직결된 법안입니다. 이게 이제 폐지되고 나면 정말 말 그대로 요즘 안 그래도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국민들이 말 그대로 벼랑 끝으로 몰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늦게나마 합의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여당의 반대에도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단독 의결한 이 사안도 사실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민들에게는 뭐 많이 언급은 됐습니다만 어떤 부분을 민주당이 개정을 해나가겠다고 하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정치를 하는 지역구가 신주 의원님께서는 수도권이시니까 농촌인 저한테 잠깐 발언권을 양보해 주시면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게 쌀값이 계속 폭락을 하거든요.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 쌀값을 80kg당 22만 원까지 하겠다. 쌀 목표 가격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법률로 정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 부분 한 몇 년 동안은 농민들이 그렇게 좀 쌀값 안정을 이루었는데 그 뒤로 이것이 이제 법률 사항이 아니게 되니까 이제 쌀값이 이제 막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20만 원대는 고사하고 한때 12만 5천 원대까지 폭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농민들은 완전히 희망이 없으신 거죠. 농심이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양곡관리법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제 시장 격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시장 격리가 의무상 강제 조항이 아니라 이렇게 쌀값이 하락하면 시장 격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임의 규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있는 기재부가 정부가 즉시 개입해서 이것을 더 떨어지기 전에 시장 격리 결정을 하면 쌀값이 폭락을 막을 수 있는데
임의 규정으로 돼 있으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만 원대에서 12만 원대까지 떨어질 때까지 정부가 개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국관리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네. 쌀값이 일정 요건 떨어지면, 다시 말해서 생산량 기준으로 3% 이상 초과할 것 같으면, 그리고 가격 기준으로 전년 대비 5% 이상 떨어질 기미가 보이면 즉시 시장 격리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한 줄을 고치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의 고민은 그것도 충분히 이해해요. 그렇다면 쌀의 생산량이 이게 쌀값이 안정화되니까 늘어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오히려 장기적으로 쌀값 안정에 더 악영향을 미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서로 농민을 생각하는 입장이 다 이해가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정부 여당이 걱정이 충분히 이해되거든요. 저도.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농민들이 쌀값을 안정화를 주면 맘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 쌀 생산량이 늘 것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냐면 대안을 가지면 되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타작물 재배 제도라는 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농민을 생각하는 마음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똑같다고 보는데 네. 이거야말로 저는 합의를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요. 저 지금 박 의원님 말씀이 이제 농민 입장에서 이거를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정부가 의무적으로 그걸 사들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요. 농업 혁신 자체가 실종이 됩니다. 농업 혁신 자체가. 그리고 그 논리는 공장 굴뚝 시대의 논리예요. 뭐냐면 그때만 하더라도요. 우리 밥을 많이 먹었잖아요. 그래도 보면 뭐 고봉에 이렇게 뭐 이렇게 해갖고 많이 먹고 그때는 반찬 밥심이라고. 가짓수가 많지 않고 그랬다 그 시절에는 쌀이 전략 물자예요. 안보 국가 안보하고도 직결되는 건데 요즘은 다 무슨 저탄고지 다이어트 한다고 해갖고 탄수화물 그렇게 많이 안 먹거든요. 그러면 그런 어떤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맞춰서 농업의 생산도 거기 적응해 가야 되는데 지금 저런 식으로 정부가 그냥 뭐 많이 생산하던 적게 생산하던 의무적으로 다 국가 예산을 사들어 준다. 그러면 그 쌀 농사 짓는 분이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농업도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즘 뭐 스마트팜이라고 해갖고 실내에서 뭐 저 조명 켜놓고 조도 온도 다 맞춰갖고 온갖 작물들 다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농업 혁신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되면 이거는 농업 혁신 자체를 실종시키게 된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반대하는 거죠. 네, 의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 농업이라고 하는 것을 여야 모두 지난 대선 때 헌법적 가치를 인정하는 헌법 개정 사항으로 하자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자, 지금 말씀드리는 이 쌀 생산량 이것만 가지고 이것을 헌법적 가치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쌀 생산 이외의 다른 사회적 가치를 충분히 농업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쌀 농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헌법에 개정사항 넣자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자, 논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물을 가두는 습지 역할을 하는 그런 환경적 측면에서 본다면 네.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엄청난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농사의 재배 면적을 보존하는 것, 이 문제는 그런 어떤 단순한 식량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런 환경적 이런 측면의 기후 변화의 대응적 측면의 가치가 워낙 높은 것이기 예. 때문에요. 이것에 그 대한 생산량을 줄이는 것도 있지만 줄이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쌀이 생산이 되면 그걸 사들이는 그 비용보다는 그걸 쌀을 가지고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만들 수 있는 뭔가의 투자를 더 활성화시키는 게 낫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예. 타 작물 재배에 대한 보상이나 뭐 다양하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머리를 맞대면 신조 의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걱정들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요, 저희도. 예. 그러면서 또 식량이라고 하는 것은 안보적 측면에 굉장히 필수 불가결한 요소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환경적 가치와 안보적 가치가 함께 고려돼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또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이거 이해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머리만 맞대면 될 것 같으면 머리를 안 맞대니까 문제죠. 예, 양국관리법에 대해서는 사실 뭐 여야 의견이 조금씩 다르고 두 분의 의견이 다르긴 한데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했잖아요. 19명 중에서 윤미향 의원까지 해서 12명 해서 진행을 했는데
국민의힘 어떻습니까? 이거 뭐 거부권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되면 이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 이게 이렇게 되면요, 정치인들은 표 계산을 먼저 하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농민표는 진짜 다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의힘이 참 기대하기 어려운 이렇게 되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여의도 정치 경험이 없는 대신에 여기서 그런 정치적 이해관계를 별로 안 따지는 또 그게 그런 스타일이고 또 후보 시절에도요 우리 헌법에 보면 경자 유전의 그 원칙이 그 헌법에 명기돼 있는데 그것도 과거 그 2차 그 공장 굴뚝 시대에 그게 마치 요즘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그 조항도 고쳐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문제예요. 꼭 그 땅이 있어야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전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뭐 거부권을 그리고 이게 매입 비용도 매입 비용이지만요 보관 비용이 엄청납니다. 그럼요. 네, 보관 비용이 그래서 이런 식의 지금 그 국민 혈세를 써야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꼭 이런 식의 이게 소모적이고 낭비적인데 써야 되는가 하는 좀 그런 문제의식이 있는 거죠. 아마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치를 처음 해보시기 때문에 어떤 현상에 대해서 다양한 방면의 어떤 생각들이나 가치관들이 있다라는 것을 다 제대로 아직 파악하지 못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린 정도의 내용이야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런 어떤 단순히 쌀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얘기한 식량, 그다음에 안보, 환경 이런 어떤 여타 종합적 가치가 충분한 그 정도 투자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분야다라고 하는 것을 대통령께서 좀 종합적으로 이해를 하시고요. 거부권 행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신중하시기를 저는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국관리법 논의가 사실 굉장히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되는 주제입니다. 이렇게 짧게 다루기는 좀 어려운 이야기이긴 한데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해보고요.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북한 무인기 도발과 관련해서 강경한 메시지 연일을 내놓고 있습니다.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실히 응징하고 보복하라. 필요하면 격추하고 원점 타격까지 준비하라. 굉장히 강한 표현으로 이렇게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을 주문하고 있고 오늘 또 이례적으로 미사일 개발 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서 국방각 연구소 방문 계획도 사전에 공개하는 행보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근데 이제 뭐 같은 말이라도 이제 강경 대응 이런 표현도 가능하지만 저는 네. 저거는요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니까 군사학의 기본인데 이런 그 격언이 있잖아요.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네. 그냥 아주 기본 원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화와 전쟁이라는 게 동전의 양면이지 그 양자택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정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해야지. 전쟁 준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거꾸로 당하는 거 우리가 6.25 때 기습 남치면 어떻게 당했습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 강경 대응이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볼 수는 있어요. 이전 정부와 비교해 보면 강경 대응입니다. 근데 지난 11월 2일에도 울릉도 그쪽으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공대지 미사일을 3발을 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돼 있냐면요. 우리 그 군 매뉴얼에 보면은 비례성, 충분성 원칙에 입각한 대응이에요. 네. 예. 비례성, 그러니까 저들이 한 만큼 하는 거고 충분할 만큼. 그러니까 이제 3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이걸 3배로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엊그저께 그 무인기 그 1호기가 날라왔을 때 그때 송골매 3대를 띄웠거든요. 거기에 대응하는 걸로.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원칙적인 대응이죠. 근데 이전까지 그 9.19 군사 합의 이렇게 하면 위반하는 거니까 안 한다? 아니, 북한이 먼저 어겼는데 저쪽은 어겨도 괜찮고 우리는 지켜야 되고 이런 비대칭은 이건 정상이 아니죠. 아마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 제가 대변인을 할 때인데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런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응 발사를 하겠다. 그리고 미국도 함께 동참해달라라고 이런 대응을 함께 주문을 해서 그때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역대 정부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최초로 미사일 대응 발사를 했고요. 그 뒤에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때인가요? 그때는
우리의 그 전투기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그 가상의 폭격을 가하는 그런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강경 대응을 했던 것이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마치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달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북한에게 저자세, 굴욕, 불종 이렇게 했다라고 네. 하는 것은 그건 맞지 않는 이야기고요. 예. 문재인 정부 역시 북한이 도발에 대해서는 원칙을 가지고 대응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무인기 대응을 가지고 저는 조금 차분했으면 좋겠어요. 예, 야당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것은 새로운 그 어떤 흐름이거든요. 네. 지금 북한의 여러 가지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대응 전력을 충분하게 가지고 있고 고도화시키기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북한이 그런 거 가지고 안 되니까 지금 새로운 무인기 도발이나 재래식 무기 도발로 지금 관심을 끌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무기 체계는 바로 그런 북한의 미사일이나 이런 데 고도 대응에 맞춰져 있지 이런 데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뭘 실패했네 뭐 했네 이런 거보다 이런 어떤 새로운 트렌드 흐름에 대한 대비를 지금부터 잘 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측면에 대통령이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하고 저런 메시지를 내는 것은 저는 아주 잘하는 일이다 이런 평가를 합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저기 해야 될 게 그 무인기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공격용 무인기가 있고 요번에 온 거 좀 기체가 2m 안쪽에 이건 정탐용 무인기 아닙니까? 그런데 공격용 무인기를 우리가 탐지하고 추적하고 격추하는데 만약에 실패를 했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안보에 결정적인 구멍이 뚫렸다는 얘기인데 근데 지금 그 초소형 저 2m 이내 저기에는 그런 뭐 그 폭탄이라든가 뭐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탑재하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기껏해 뭐 여기서 사진 찍어가는 건데 그 사진 찍은 정도가요. 구글에도 보면 구글 어스 있어갖고 보면 그 다 사진 그 해상에서 찍은 거 나오거든요. 그 지난번에 2017년에 성주 사드 기지 찍고 돌아가다가 강원도 양양에서 추락해갖고 한 그 북한 무인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렇게 찍어간 건데 거기서 찍은 사진을 보니까 구글 어스에 나오는 것보다도 그게 더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정도 찍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났으니까 또 성능이 또 개발됐을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답니다. 제가 군사 전문가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네. 그 초소형 그거가 공격용으로 쓰이기는 참 어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마치 저도 이런 말씀드리기 참 힘이 듭니다만 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전 정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도 역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답변을 드리면 문재인 정부는 지금 드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그 전투단을 2018년 9월에 이미 창설을 했습니다. 육군에. 그리고 경찰도 이미 드론 대테러 훈련을 지금 계속 해오고 있고요. 근데 이것은 뭐 드론이 아니고 이제 무인기라고 하는 새로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전 정부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훈련도 하지 않고 준비를 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자꾸 그런 식의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건 새로운 현상을 우리가 함께 대비해야 될 일이지 그렇게 말씀하실 일이 아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야당도 뭐 강하게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도 함께 어떻게 하면 이런 새로운 것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대책을 함께 세워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박수석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전 정부, 현 정부의 책임 공방이 오가는 것, 어제 국방위 긴급 현안 보고회의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관련된 발언들을 내놓았습니다. 듣고 오시죠. 지금 이 9.19 군사합의가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서부 전선에서 비행 금지 구역에 드론을 못 띄우게 돼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GP를 허락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감시 자산이 설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원죄가 어디 있는데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 좀 지났습니다. 군사적으로 보강을 하려고 하더라도 몇 년이 걸리는 거예요. 드론부 전투부대는 문재인 정부의 2018년도 9월 달에 만들어서 시연까지 했고 확대까지 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정부는 전력화를 통해서 군사 대비태세를 강화했다는 점, 또 현 정부 아래서 우리 군의 경기작전을 실패했다는 점은 팩트이고 거기에 다른 저는 핑계와 말이 필요 없다는 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야 의원들의 발언 들어봤는데요. 박 전 수석께서는 전 정부 탓을 너무 하는 것에 대한 이렇게 지적을 네. 또 하는데 야권에서는 뭐 그 당일날 NSC 회의를 열지 않았다는 점이라든지 혹은 현 정부에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던 것들에 대한 지적을 하면서 전 정부 탓만 하는 것은 너무하다 이런 의견이거든요. 전 정부 탓만 해서는 안 되죠. 예, 그리고 예. 이 정부가 출범한 지 7개월이 됐으니까 이제 전 정부 탓만 해서는 안 되는데 이제
팩트로 보면 저 드론봇 부대가 2018년에 창설된 거는 맞는데 요번에 이제 대통령이 그 얘기한 그 드론 부대는 이제까지는 주로 이제 방어 기능에만 그 저기 했다면 앞으로 이제 공격용 그래갖고 요번에 이제 국회 예산에서 거의 대부분 깎였지만요 삭감됐지만요 그 근거리 정찰 드론을 우리가 띄우는 뭐 요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무인기 드론 관련된 것도 이제 방어 위주에서 공격까지 가능한 요런 걸로 이제 종합적으로 재편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이건 뭐 이제 전 정부 탓이네 뭐네 이걸 떠나서 지금부터 어떻게 잘 정비해 나가느냐 뭐 그쪽으로 그리고 요번에 이제 그 국회에서 삭감된 예산 같은 거는 여야가 다시 좀 머리를 맞대고 복원시킬 수 있는 거 있으면 좀 단시간 내에 좀 복원을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저희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대전 국방과학연구소 방문했다. 그래서 무기체계 시스템들 현황 점검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거기에서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속보로 들어와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응징과 보복이 도발 억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위장 평화는 안 된다라는 언급을 했고요. 북한의 무인기 침범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다. 반드시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예, 자유 침범에 확고한 응징, 보복만이 도발 억제다.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 위장된 평화로는 안보를 지키지 못하고 그 기반마저 무너진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서 내놓았습니다. 강경한 발언들이죠. 그러니까 신지호 전 의원께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어떤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해 준 것과 동일선상이라고 보이는데 네. 이렇게 강경한 발언들을 계속 내놓는 것이 결과적으로 어떤 뭐랄까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사실 여야 의견이 계속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다르죠.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건데요. 뭐 북한에 대해서 이제 오래된 그게 논쟁이 당근과 채찍을 어떤 식으로 이제 배합해서 뭐 쓸 것인가, 온건책이냐, 강경책이냐, 뭐 이런 건데 그런데 이제 군사 도발에 대해서는요, 저는 이거 하나 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게요. 지금 그 야당의 민주당의 대북 정책의 원조는 누굽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 아닙니까? 햇볕 정책인데요.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햇볕 정책의 3원칙을 천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북한의 어떠한 무력 도발도 용납하지 않는답니다. 첫 번째 원칙, 햇볕 정책의 첫 번째 원칙이 그겁니다. 어떠한 무력 도발도 용납하지 않는다. 두 번째, 우리 한국은 북한을 흡수 통일하려고 획책하지 않는다. 세 번째, 교류 협력을 통해서 남북 간의 뭐 평화를 진전시킨다. 뭐 이게 햇볕 정책의 3원칙이었어요. 근데 지금의 민주당이 좀 묻고 싶어요. 그 김대중 햇볕 정책의 첫 번째 원칙은 도대체 어디다 갖다 버리신 건가? 그걸 꼭 묻고 싶어요. 그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은 힘에 기반한 것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김대중 정부부터 민주당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금 이것은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 숫자니까 제가 뭐 요만큼도 틀리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역대 정부의 국방비 증가율을 한번 볼까요?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 국방비 증가율이 훨씬 높습니다. 국방비 중에서도 지금 우리가 이 대응해야 하는 전략무기, 신무기 획득이나 개발과 관련된 방위력 개선비 예산 증가율은 문재인 정부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왜 민주당이 아무것도 안 했다고 자꾸 이야기하죠? 민주당은 친북이다. 뭐 이러한 어떤 프레임을 계속 말을 만들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계 6대 군사 강국에 도달한 것도 문재인 정부 혼자만이 한 것이 아니지만 역대 그렇게 많은 정부들이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민주당 정부 때만 되면 국방에 약하다고 자꾸 프레임을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신지현님 지금 질문하신 대로 네. 자, 힘에 의한 평화, 힘 어떻게 했냐? 예, 말씀드렸습니다. 네. 민주당 정부가 국민의힘이 집권했을 때보다 훨씬 높은 국방비 증가율과 방위력 개선비 증가율을 기록했고 그렇게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거 인정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군사력이라는 게 군 장비를 이렇게 현대화하고 뭐 하는 그 장비, 그 물리적인 그것도 있지만 이 군인들의 정신력이 또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군인 정신력. 아니 미국이 베트남전에서 왜 나중에 그 실패를 했습니까?
그 베트공들의 정신력을 이겨내지 못한 거 아니에요. 장비 면에서 압도적인 우월을 했는데 그런데 보자고요. 저희가 억지로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개성에 있던 그 남북 연락사무소가 김여정의 지시에 의해서 그냥 한순간에 폭파가 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대표를 지낸 그 송영길 전 의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 고사포를 안 쏜 게 다행이다? 이런 얘기를 민주당의 그 당 대표급 그 정치인이 얘기를 하니까 그런 민주당을 보고 아니 장비만 좋으면 뭐예요?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이 정신력이 해이해지면 그 군대는 끝나는 겁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보수 정부가 집권했을 때 우리 군의 정신력이 강해졌다라고 하는 과학적 근거는 아무데도 없지요. 이게 이제 9.19 군사 합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합훈련이 축소화되고 간소화되면서 훈련량이 줄어들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는 대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무인기만 해도 지난 5년 동안에 무인기가 이렇게 무방비로 이렇게 들어온 적은 없었지요. 예. 다만 문재인 정부 때도 들어온 걸 몰랐다가 돌아가다가 이게 추락을 해서 발견돼서 앓은 그런 어떤 경계의 허점이 드러난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새로운 흐름이기 때문에 함께 대응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 그런 어떤 연합훈련의 축소나 이런 것은 북한을 어떤 그 흐름으로 끌고 가기 위한 비핵화의 흐름으로 끌고 가기 위한 전략적 차원도 있지만 그 3년 동안은 코로나가 극성했던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면 훈련이 그 수많은 장병들이 모여서 하는 이 훈련을 그렇게 같은 규모로 할 수가 없었지요. 네. 그리고 미국도 분명하게 연합훈련이 축소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 상황이다라고 분명히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북한을 달래기 위해서 물론 그런 전략적 측면이 없었다고 부인은 못하겠습니다만 예. 적어도 훈련의 축소는 그러한 코로나의 상황도 굉장히 중요한 많은 역할을 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짧게 좀 해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이 내년 상반기까지 전 부처에 대해서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집행 현황 전면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부적절한 국가보조금 사용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재정비가 필요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시민단체들에 대한 이런 감사에 들어간다라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자율성이 좀 보장되어야 되는 시민단체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지적이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얘기하면 이제 거꾸로요. 그 보통 이제 비영리 민간단체 NPO라고 하고 뭐 비영리 뭐 시민단체 NGO, NPO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그거는 정부로부터의 독립입니다. 근데 독립이 재정적인 독립 없이 무슨 독립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번에 이거 교통방송 그것도 독립미디어재단 해놓고 돈은 다 받아 쓰고 편성만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 이게 독립미디어 그런 의미의 독립이라는 아주 선택적으로 자기들 편한 것만 이득은 취하고 의무는 안 하겠다는 건데 우리 감사원법에 보면요.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곳은요. 정부 기관이 아니더라도 그것이 심지어 사기업이라도 다 회계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까지 여기는 거의 예외지대 비슷해갖고 그냥 손을 안 댔던 거고 네. 그 비정상을 이제 좀 정상화하자. 그리고 우리가 간단한 얘기 있잖아요. 부패는 투명성에 반비례합니다. 투명성이 높아질수록 부패는 낮아집니다. 근데 이것만큼 그 깜깜이 회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제 투명하게 만들어야죠. 네, 저 역시도 이 시민단체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습니다. 네. 당선이 됐습니다. 해야죠. 뭐 그게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대통령실의 국정기획수석이 직접 발표를 하고 예를 들은 것을 보면 세월호 피해지원위원회의 사례 그리고 진실 뭐 민족 화해 협력 뭐 이런 문제, 여가부 예. 문제, 남북 교류 문제 저런 예를 딱 적시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 타겟팅이 돼 있구나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다만 하시되 오해를 받지 않도록 네. 그리고 시민단체, 시민사회의 역량이 커질수록 더 좋은 민주주의로 가는 사이 아니겠습니까? 다만 지금 하시는 말씀대로 하되 그러나 정확하게 투명하게 하는 것이 더 지속 가능하게 시민사회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다른 오해를 받지 않도록 위축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고요. 예. 저도 윤석열 정부에서도 문재인 정부에서 매년 4천억씩 늘었다. 우선 그렇게 발표하는 거 보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낙인 찍는 거. 윤석열 정부에서도 시민사회 활동이 더욱 왕성해지고 또 지원 예산도 투명하게 더 많이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양의 역사를 보더라도 절대왕정 시대에서 근대로 이행한 것이 바로 시민의식의 성장과 시민사회 성장이거든요. 네. 그런 어떤 역사를 잘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지호 전 의원,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